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국회 건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버티지 못하고 숨지는 환자가 하루에 5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식 대기 중 숨진 환자는 2010년 962명에서 지난해 1910명으로 하루 평균 5.23명에 달했습니다. 반면 연간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2010년 268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49명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장기 이식 대기 기간은 신장의 경우 5년 4개월, 심장은 8개월, 간장 5개월, 폐는 4개월입니다. 체중 변동이 심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40세 이상 남녀 26만 4,400여 명의 체중 변동과 사망 위험을 분석한 결과 체중 변화량이 가장 큰 그룹은 가장 작은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률이 33%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심혈관 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도 각각 31%, 11% 높았는데요.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이어트 이후 찾아오는 요요 현상도 다양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11년간 급성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3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분석에 따르면 2006년 19,400여 건이던 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6년 29,800여 건으로 1.5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3%에서 7.6%로 3.3배 늘었는데요. 이처럼 환자 생존율이 개선된 것은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2008년 1.9%에서 2016년 16.8%로 9년 새 8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전립선암 환자 중 약 10%는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주대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연구팀은 전립선암 환자 32,005명을 조사한 결과 암 진단 전후 9.6%에 해당하는 3,074명이 정서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70세 이상 환자가 정서질환에 걸릴 확률이 70세 미만 환자에 비해 2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서질환 중에서는 불안장애 비율이 3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울장애, 스트레스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 쿠키뉴스 보건의료 산업 규제혁신 조찬 포럼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포럼은 지난 4월에 시작해 14주간 7차례에 걸친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 포럼에서는 제약사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 그리고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인 위험 분담제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유통구조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며 3, 4년이 소요되는 조사의 경우 제약사 등의 위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제약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과장은 리베이트가 예전부터 해온 것이라고 해도 이젠 끊어내야 한다면서 리베이트와 지출 보고서의 차이점은 판매 촉진으로 시장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이 지출 보고서에 작성해야 할 분량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이대호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위험 분담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는데요. 이 교수는 위험 분담제에 대한 표준 기준이 없는 가운데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려 환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한다며 재정 안정 측면만 강조해 투명성에 매몰되면 분담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자들이 항암제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위험 분담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지만 선도 모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내 현실에 맞는 선도 모형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 기능이 손상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또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따르는 상태. 우리는 65세 이후 노년기에 발병한 이 질환을 노인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 노인성 치매에 걸리면 망령 또는 노망이 들었다고 하면서 노인들이 겪는 노화 현상의 하나로 치부했죠. 그러나 최근 이 많은 연구들을 거치면서 치매는 일종의 뇌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0% 안팎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4만여 명에 달했는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60년엔 그 환자 수가 332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병률은 나이가 늘어날수록 함께 증가하는데 65세를 기준으로 5살 더 많아질 때마다 2배씩 불어납니다. 보통 이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 등 치매가 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65세에서 70세가 5% 정도 치매 유병률이 있고, 그 다음에 70세에서 75세가 그거의 2배 10%, 그 다음에 75세에서 80세가 또 그거의 2배 20%, 또 80세 이상은 또 그거의 2배 40%, 이런 식으로 유병률이 대략 5년 차이로 2배씩 되고 있기 때문에 80대쯤 접어들면은 치매에 대해서 많이 경각심을 갖고 예방적으로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성 치매는 한 가지 질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발병하는 치매를 통틀어 말하는 건데요. 주된 원인을 꼽자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들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에서 약 70%의 비중을 갖는 퇴행성 뇌 질환으로 8에서 10년에 걸쳐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이 서서히 악화되는 병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동반돼 발생하는 경우로 대개 이 같은 뇌혈관 질환이 반복되면서 뇌 조직에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노인성 치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거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각 치매마다 원인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뇌가 위축되고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를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뇌에 찌꺼기처럼 끼어서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세포 안에 꼬여서 과인산화돼서 치매를 유발하는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그 밖에도 뭐 혈관성 치매라든지 전두축두엽 치매라든지 루이체 치매라든지 그 종류에 따라서 원인은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성 치매는 기억력, 또 언어 능력, 시공간 인지 능력 등을 저하시킵니다. 상황 판단력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더불어 이 신체적으로는 일정 부위에 마비가 온다거나 시야 확보가 어렵고 요실금과 욕창, 낙상 등을 경험하는 사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행동심리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 등이 기반이 돼서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때론 공격적 성향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간다. 근데 그게 며느리다, 뭐 손자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피해망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망상 약을 드시면 좋아지시고, 우울증이 있으시면 우울증 약을 먹고, 불안증이 있으시면 불안증 약을 먹고, 그러면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시고 또 요양병원에서도 얌전하게 잘 생활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도움을
놓쳐서 못 받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약물학적으로도 1차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이런 데서도 그런 치료적인 팁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심리 증상에 대해서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치해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치해라,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노인성 치매의 진단 과정에선 환자와 환자를 잘 알고 있는 보호자를 통한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비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 신체 검사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검사, 혈액 검사 등이 이루어지며 MRI, CT 같은 뇌 영상학 검사도 병행됩니다. 진단을 밟아 치매의 원인이 파악되면 그 원인에 따른 약물 치료와 관리가 시작됩니다. 치매 원인 질환 중 10에서 15% 정도는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의 경우 비록 완치는 어렵지만 그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추적 관찰 결과 약물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더 어려워지거나 집이 아닌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세틸콜린이 결핍이 돼서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생기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결핍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이런 약들이 1차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신경 독성을 좀 치료해주는 NMDA 수용체 차단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만틴이라고 하는데 이런 약들이 치매 치료제로 1차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아까 병리에서 말씀드렸던 베타 아밀로이드가 찌꺼기가 낀다든지 아니면은 타우 단백질이 응집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치매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응집되지 않도록 해주는 약물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효과적이다 알려지고 있지는 않고. 약물 치료에 쓰이는 약은 매일 복용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들이 약을 자주 챙겨 먹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하루에 보통 한 번 처방한다고 하네요. 공격적 성향 때문에 먹는 약은 그 표출이 잦아들 때까지 한 1, 2주간 복용을 하고, 우울증이나 또 불안증을 호전시키는 약은 보통 6개월 이상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상에 따라 이렇게 약을 먹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약이라면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치매가 생기면 뇌가 위축되고 뇌 안에 이 찌꺼기가 지속적으로 끼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치매 중에서도 되돌릴 수 있는 치매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약 15% 안팎인데 중요한 게 조기 진단입니다. 이 치료 시점을 잘 잡으면 환자의 완치 기회를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완치가 어려운 치매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치료를 잘 받으면 악화되는 양상을 지연시켜서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운동만 한 게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40분 이상 약간 숨이 차고 땀날 정도로 걷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하는 습관, 또 주변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유대 관계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설치된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면 60세 이상 무료 치매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 전 같지 않다거나 또 급격한 성격 변화가 있다거나 또는 젊었을 때 술을 자주 많이 마셨다면 더 늦지 않게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이 관절에 통증이 온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날이 흐려지거나 장마철이 다가오면 평소보다 기압은 낮아지고 습도는 높아지는데요. 이는 기압과 습도에 민감한 관절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낮은 기압은 관절 내 압력을 상승시켜 활액막의 신경을 압박하고 높은 습도는 근육 조직과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심화시키는데요. 상대적으로 따뜻하거나 건조한 날씨에는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장마철마다 심해지는 관절 통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더위와 습기로 주변 환경이 고온다습해지는 이 시기에 습관적으로 선풍기나 에어컨 등을 오래 켜두는 분들 많은데요. 관절염 환자에게 차가운 바람은 주위 근육을 뭉치게 해 신경을 더욱 압박하고 혈액순환을 어렵게 만들어 통증 완화 물질과 영양분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삼가는 게 좋습니다. 또한 소매가 긴 옷이나 무릎 담요를 이용해 차가운 바람에 직접 노출되는 건 피하고 실내의 온도차를 5도 이상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요. 습도는 관절 건강에 좋은 50% 내외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몸이 뻐근할 때는 온돌, 찜질방, 온천 등을 찾아 몸을 풀어주고 온찜질을 통해 관절 내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주면 좋고요. 관절의 부담이 적은 체조, 수영, 걷기 등을 생활화해 통증 감소, 피로감 호전, 근력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경희대병원 관절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날이 흐리거나 장마가 시작될 때 유난히 삭신이 쑤시고 시리다면 본인의 관절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 관절은 외적 환경에 잘 적응하는 반면 염증으로 관절 조직이 예민해져 있는 관절염 환자는 외적 변화에 민감해 통증, 부종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길 수 없는 나이테라 불리는 목주름.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며 목주름이 더욱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숙인 이 구부정한 자세는 목주름에 치명적입니다. 스마트폰은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는 게 좋고요. 턱을 들어 올려 목을 뒤로 젖히거나 위아래 양옆으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목의 나이테 젊고 탱탱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